당뇨라고 라면 참는 분들 제발 주목하십시오. 흰 쌀밥보다 라면이 혈당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명한 기적의 루틴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주치의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평생 참으며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일 그리워하시는 음식이 바로 라면입니다. 그 맵고 짭짤한 국물 한 모금이 간절한데 당뇨라는 무서운 꼬리표 때문에 독약 보듯 하며 참으시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69세 정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순자 어르신은 당뇨 판정을 받으신 지 벌써 5년이 넘으셨는데 그 좋아하던 라면을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싱크대 밑에 숨겨둔 라면을 꺼내 생라면으로 한 입 베어 물고는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라면 한 조각 마음 편히 못 먹나 하는 자괴감이 드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식탁 앞에서 이런 서러운 기분 느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흉악한 음식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라면의 혈당 지수는 대략 50에서 73 사이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92이고 감자튀김이 85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라면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라면만 먹으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생각할까요? 문제는 라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소화공장인 췌장도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때보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힘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겁고 매끄러운 라면 면발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건 마치 댐이 한꺼번에 터져서 온 마을에 홍수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일꾼은 부족한데 포도당이라는 물은 미친 듯이 넘쳐나니 혈당 수치가 200이나 250까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댐을 무너뜨리지 않고 물을 천천히 아주 조금씩 흘려보내는 전략 말입니다. 제가 정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비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면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몸의 시스템을 속여서 혈당이 올라갈 틈을 주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주 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라면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도 혈당이 14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라면을 끓이기 전부터 다 먹고 난 후까지 혈당을 완벽하게 꽉 잡는 핵심 비법을 아주 상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왜 라면 먹기 15분 전이 인생을 바꾸는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젓가락을 움직여야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들으시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이 먹는 라면 냄새만 맡으며 참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식탁에 다시 웃음과 행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모든 의학적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종이에 적으시거나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셔야 합니다. 70세 가까운 우리 정순자 어르신의 혈당을 100 넘게 떨어뜨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라면 물 올리기 딱 15분 전에 레몬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설탕이 쏟아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왜 레몬물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몸속에는 밀가루 같은 전분을 설탕 조각으로 아주 잘게 자르는 가위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밀라아제라고 부르는 소화 효소인데요. 이 가위가 일을 너무 잘하면 라면 면발이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설탕으로 변해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레몬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이 가위의 날을 아주 무디게 만듭니다. 가위가 잘 들지 않으니 설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려지겠죠? 실제로 프랑스의 유명한 파리 사클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분 음식을 먹기 전에 레몬즙을 마신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 30%나 낮아졌고 혈당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35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35분이면 우리 몸의 췌장 공장이 인슐린 일꾼을 모집해서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15분 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5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니고요. 레몬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에 나 이제 탄수화물 들어간다, 준비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0분에서 15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승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에이 선생님, 레몬물 한 잔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셨지만 딱 15분을 지키고 나서 혈당기를 확인하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할 것은 젓가락질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절대로 면발부터 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만 평생의 수칙으로 삼으세요. 첫 번째는 채소를 드시고 두 번째는 계란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면을 드시는 겁니다. 채소, 계란, 면. 이 순서를 입으로 3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채소, 계란, 면. 맞습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위장을 거실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딱딱한 맨반 바닥에 설탕물을 쏟으면 사방으로 순식간에 튀겠죠. 하지만 바닥에 아주 푹신하고 두꺼운 카펫을 미리 깔아두면 물을 쏟아도 천천히 스며듭니다. 라면에 넣은 양배추나 양파 같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바로 이 푹신한 카펫 역할을 합니다. 위벽에 채소 카펫을 먼저 꼼꼼히 깔고 그 위에 계란의 단백질로 한 겹 더 코팅을 해주면 나중에 들어오는 면발의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걸 아주 단단하게 막아줍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그냥 면부터 먹었을 때보다 식후 30분 혈당은 29%나 낮았고 1시간 뒤에는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똑같은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우리 몸이 느끼는 충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정순자 어르신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는 라면 먹는데 무슨 순서까지 복잡하게 따지냐며 조금 귀찮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만 눈 딱 감고 해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뒤에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라면 먹고 나서 예전처럼 몸이 축 처지고 졸리지 않아요? 하시면서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셨습니다. 이건 혈당이 널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젊어지고 라면 한 그릇의 즐거움은 2배가 될 것입니다. 레몬물 15분 전, 그리고 채소, 계란면 이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당뇨 때문에 라면을 끊고 사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그리워하던 식탁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몬물도 마셨고 먹는 순서도 익히셨으니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정순자 어르신이 가장 고치기 힘들어하셨던 습관이자 여러분의 혈당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면 국물과 식후의 게으름입니다. 세 번째 수칙입니다. 라면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특히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것, 이건 정말로 내 몸에 독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라면 수프 하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치 소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짠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을 꽉 걸어 잠깁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아무리 인슐린 일꾼을 보내도 세포문이 열리지 않아 혈액 속의 설탕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결국 혈당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혈관만 끈적끈적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짠 국물은 우리 몸의 수분을 꽉 붙잡아둡니다. 피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고 해독기관인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나중에 신장까지 망가지기 때문인데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이 그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자 어르신께 수프는 딱 절반만 넣으시고 면을 다 드신 후에는 국물을 보지도 말고 싱크대에 버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딱 30분이 지났을 때 10분만 제자리에서 움직이십시오.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해도 좋고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하필 식후 30분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피크 타임이 바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TV를 보시면 그 넘쳐나는 설탕들이 다 뱃살로 가고 혈관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아주 훌륭한 설탕 청소기입니다. 평소에는 인슐린이 있어야만 설탕을 흡수하지만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의 설탕을 스스로 빨아들여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벽난로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봐도 한꺼번에 30분을 걷는 것보다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딱 10분씩 나눠서 걷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신 라면의 혈당은 식후 10분 산책만으로도 20% 이상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배부른데 어떻게 움직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10분만 시계 보고 움직여 보시라고 했더니 3주 뒤에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10분 걷는 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소화가 잘 돼서 속이 너무 편해요 하시고요. 덕분에 식후에 늘 겪던 참기 힘든 졸음도 싹 사라지셨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라면에 밥 말아 드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면 면발도 탄수화물인데 거기에 밥까지 더하면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설탕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이건 설탕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너무 허기가 진다면 차라리 계란을 하나 더 넣거나 두부를 썰어 넣어서 단백질로 배를 채우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집에 레몬이 없다면 식초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식초 한두 큰술을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레몬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을 설탕으로 분해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연하게 타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곡물 조절과 식후 10분 걷기, 이것만 더해도 여러분의 당뇨 관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로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우리 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선생님, 나이 먹어서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보시라고 라면 먹는 날에 시간표를 짜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과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기분 좋게 라면 한 그릇 하겠다고 마음먹으셨나요? 그럼 낮 12시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오전 11시 45분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주방으로 가셔서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세요. 그리고 찬물 말고 꼭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냐고요? 차가운 물은 우리 위장을 깜짝 놀라게 해서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물을 다 마셨으면 이제 즐겁게 라면을 끓일 차례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거창한 채소는 필요 없습니다. 먹다 남은 양배추 한 줌이나 양파 반 개 혹은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두세요. 물이 끓으면 수프는 딱 절반만 넣으시고 준비한 채소와 계란 하나를 먼저 넣습니다. 면은 맨 마지막에 넣고 꼬들꼬들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드디어 12시입니다. 이제 젓가락을 드시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면발이 불까봐 걱정되시겠지만 잠시만 참으세요. 먼저 국물에 잘 익은 양배추와 양파를 건져서 천천히 씹어 드십니다. 그 다음 계란을 드세요. 이렇게 채소와 계란을 먼저 먹는데 5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방패가 됩니다. 그 후에 면을 드시면 되는데 이때도 후루룩 마시지 말고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셨나요? 국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3숟가락만 드시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이제 거실 소파에 바로 눕고 싶으시겠지만 딱 30분만 참으세요. 그동안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 50분이 되면 이제 운동화 끈을 묶으세요. 집 앞을 천천히 10분만 걷는 겁니다. 빨리 뛸 필요도 없습니다. 옆집 사람과 인사하며 느긋하게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 뒤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혈당은 이미 안전하게 조절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 궁금증 3가지만 골라서 명쾌하게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위가 약해서 레몬물을 마시면 속이 너무 쓰려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레몬물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식사 중간에 레몬즙을 한 숟가락 정도 음식에 뿌려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따뜻한 생수 한 잔을 드시고 식사 순서만 철저히 지키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폈다 굽혀폈다 하는 동작을 10분 동안 반복하거나 팔을 힘차게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설탕을 태우는 게 목적이지 꼭 걸음수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습관은 어떻게 하면 안 까먹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입니다. 제가 정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4주 전략을 써보세요. 첫 주에는 레몬물 마시기만 연습하는 겁니다. 둘째 주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국물 남기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 식후 산책까지 더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어느새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평생 습관이 됩니다.
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시간표 보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라면물 올리면서 자동으로 레몬부터 꺼내신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루틴을 보고 나도 당장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창에 실천 두 글자나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당뇨라는 높은 벽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께서 3개월 만에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 근심 가득하던 얼굴은 간데없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띠며 들어오셨거든요.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식후 혈당이 250에서 150대로 아주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이제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당뇨 판정을 받은 뒤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아예 끊고 죄인처럼 사시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자 어르신처럼 아주 작은 습관 3가지만 바꿔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 보십시오. 첫째, 라면 먹기 15분 전에 레몬물을 마셔서 설탕 분해 속도를 늦추십시오. 둘째, 채소와 계란을 면보다 먼저 먹어서 위장에 튼튼한 방패를 만드십시오. 셋째,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식사 30분 뒤에 딱 10분만 걸어서 남은 설탕을 깨끗하게 태워버리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작동하는 순서에 맞춰서 젓가락을 움직여주고 몸을 조금만 흔들어주는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이제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등산에 가서도 당당하게 라면을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기에 전혀 두렵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라면 냄새만 맡으며 서러워하거나 참기만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몬 반 개를 짜는 그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 편히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순자 어르신처럼 식탁 위의 행복과 밝은 미소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저에게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러움 참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뇌졸중 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딱 3일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71세 정옥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한순간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사셨던 분이라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부지런함의 표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본인의 그 성실함을 훈장처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 전체의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아주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VIP 장기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는 혈액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와 장으로 엄청난 피가 몰려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주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고장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 혈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정옥순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 소생 매뉴얼입니다. 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뇌라는 글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중한 건강 정보를 꼭 필요한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처방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의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 끝까지 밀어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식사 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위장과 소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몰아주자 하고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뺏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정옥순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의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식사 후 딱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밥만 먹으면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비결인 식후 눕기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망가진 몸통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잠자리와 평소 앉아있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신선한 피를 다시 머리로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확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은 숨을 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뇌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지만 딱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거친 듯이 맑아요. 여러분도 딱 3일만 해보시면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지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짓밟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배우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셨거든요.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꼿꼿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 밀어넣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이죠.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밥 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고무장갑을 바로 끼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두세 개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위장이 조금 약하셔서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봐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셨습니다. 20분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뿐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1cm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유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수평뜨기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흘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마치 처녀 시절처럼 맑아져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20분 동안 누워 계시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혹은 바둑이나 퀴즈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C자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 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자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정옥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면과 바른 자세로 뇌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아 실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주치의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주치 건강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절반이 앓고 있는 이 질병,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행동, 제발 오늘부로 멈춰 주십시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세 김옥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지킴이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기운이 넘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죄어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 줄로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미 70% 넘게 기름때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년 전 건강검진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을 뿐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치는 사람 중 절반이 혈관 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10명 중 9명이 이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르신은 김옥자 어르신처럼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수치가 아주 조금 높다는 이유로 이 경고를 무시하십니다. 혈액 속의 기름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관에 끈적한 음식물 찌꺼기가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천천히 내려갈 뿐이지만 어느 순간 꽉 막혀버리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이 옵니다. 심지어 혈액이 너무 탁해지면 췌장이 녹아내리는 췌장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명확합니다. 혈관 속의 기름때를 말끔히 청소하고 김옥자 어르신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화면을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어르신처럼 혈관 속에 기름때가 가득 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수칙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걸러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청소부들을 내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푸른 채소를 매일 한 접시 이상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미역과 채소일까요? 이 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아주 영리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담즙산이라는 소화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담즙산을 만드는 주 원료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이 미역이나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그 속의 식이섬유가 마치 끈끈한 테이프처럼 장 속에 있는 담즙산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액인 담즙산이 부족해지니까 간에서는 급하게 더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재료가 필요하겠죠? 간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허겁지겁 빨아들여서 담즙산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남아돌던 나쁜 기름기들이 간으로 회수되면서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섬유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고기는 혈관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피하시는데 생선은 다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가득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구원투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2가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를 긁어내서 간으로 보내주는 착한 콜레스테롤의 양을 늘려줍니다. 둘째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을 직접 분해해서 수치를 낮춰줍니다. 생선을 드시는 것은 마치 혈관 속에 고성능 세정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피가 막걸리처럼 탁해지고 결국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오메가3는 이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연어나 고등어를 주 2회 섭취한 그룹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1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김옥자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식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는 제 권유에 매일 아침 미역국이나 나물 반찬을 챙기고 생선을 구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혈관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건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청소하는 법을 배웠으니 반대로 혈관에 쓰레기를 들이부는 행동을 멈출 차례입니다. 김옥자 어르신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르신은 평소에 고기 기름도 안 드시는데 왜 피가 탁할까 고민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식사하실 때 배가 완전히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일종의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으면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문제는 창고가 꽉 차는데도 계속 음식을 밀어넣을 때 발생합니다. 배가 터질 듯이 부른 느낌은 사실 우리 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으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지요. 아마도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500을 넘어가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녹아내리는 무서운 급성 췌장염이 올 수 있습니다. 피가 너무 탁해서 췌장으로 가는 미세한 길목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배의 80% 정도만 채운다는 기분으로 식사를 마무리하십시오. 약간 아쉽다 싶을 때 일어나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수명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행동 지침은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믹스커피와 흰 쌀밥을 과감히 줄이는 것입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밥심으로 산다며 고기는 안 드셔도 밥은 항상 가득 드셨고 후식으로 달달한 믹스 커피를 꼭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믹스 커피는 설탕과 프림이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설탕은 간에서 즉시 기름으로 변하고 프림은 그 기름을 혈관에 더 잘 달라붙게 만듭니다. 흰 쌀밥이나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당분으로 변해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데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면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밥과 빵,
그리고 설탕입니다. 이제부터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연한 녹차를 드셔보십시오. 입은 조금 심심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혈액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선생님,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간으로 흡수되어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과나 배를 깎아 드시는 습관은 혈관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김옥자 어르신도 저녁마다 제철 과일을 한 접시씩 드셨는데 그게 바로 높은 중성지방의 원인이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딱 한두 조각 정도만 맛을 보시는 정도로 줄이셔야 혈관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건강하자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 행동 지침은 하루에 딱 30분만 기분 좋게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청소부인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약으로도 올리기 힘든 이 좋은 성분은 오직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움직일 때만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30분 동안 걸으면 근육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기를 연료로 가져다 씁니다. 동시에 혈관벽을 청소하는 효소들이 깨어나서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본인이 그동안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설탕물 같은 커피를 마시고 밥을 가득 드신 뒤에 눕는 습관이 혈관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30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핵심 원칙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아침엔 정확히 뭘 먹어야 하나? 운동은 몇 시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김옥자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혈관 청소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7시경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잡곡밥을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만 담으십시오. 여기에 계란찜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혈관 보호 식단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쉬신 뒤에는 가벼운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십시오. 딱 30분 동안만 동네 한 바퀴를 기분 좋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야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해져서 기름기를 더 잘 태운다는 사실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잡곡밥 반 공기에 각종 나물 반찬을 듬뿍 드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젓가락을 딱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입가심으로 찾으시던 믹스커피는 오늘부터 안녕입니다. 대신 따뜻한 녹차나 보리차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하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안이 훨씬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녁 식사는 6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권합니다. 여기서 제가
김옥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비법 하나를 더 보태자면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 한 술 먼저 뜨지 마시고 식탁에 놓인 채소 반찬이나 미역국 속의 건더기를 먼저 충분히 드십시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 속에 식이섬유막이 형성되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나 반찬의 기름기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후에 혈당과 중성지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채소 맛을 먼저 느끼니 밥을 덜 먹게 되어 속도 편하고 살도 빠진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젓가락이 가장 먼저 채소로 향하게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이거나 10분 정도 동네 산책을 하시면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밤 10시경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충분한 수면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이 일과표를 6개월간 꾸준히 지키셨고 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5kg이나 줄어들어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소문 때문에 약 먹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은 10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약 부작용이 아니라 약을 안 먹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여러분의 생명줄이라 생각하시고 믿고 드시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 검사 때 정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관은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이라도 경계선에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홍국이나 폴리코사놀 같은 영양제가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하던데 약 대신 그것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 있고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검증된 치료약인 스타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양제는 혈관벽에 쌓인 기름 찌꺼기를 직접 녹여내거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관 상태가 이미 위험 단계라면 영양제에 의존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챙기는 것은 괜찮지만 약을 끊고 영양제만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하루 일과표를 지금 바로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혈관 건강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병원 문을 나서면서 느끼던 막연한 불안함 대신 내 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과 채소를 듬뿍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 속 기름때를 말끔히 청소하십시오. 둘째,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드시고
믹스커피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매일 30분씩 즐겁게 걷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로 여기며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옥자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옥자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가슴 통증 없이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2바퀴씩 산책하신다고 자랑하시더군요. 검사 결과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끈적하던 혈액이 맑아지니 몸의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만성적으로 앓던 피로감까지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매일 걷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 2달,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니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좋아서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다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김옥자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곧 일어날 일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 한 점, 그리고 오늘 내가 내디딘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관만 깨끗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청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혈관에 나쁘는 음식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집 앞을 산책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검사 결과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막아지는 그날까지 저 국민주치의가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